올케, 솔직히 올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쪽팔려. 그냥 결혼식에 오지 마. 신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3억을 내준 사람에게 돌아온 말이 이겁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듣고도 한마디도 말리지 않았고 남편은 그날 밤 돌아와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그냥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IT 회사 대표 서윤아 씨. 계약서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지켜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이 결혼식이 끝나고 3일 뒤 신혼집 입주일 아침. 이삿짐 트럭을 끌고 도착한 신우이 부부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답변은 하나였어요. 세입자가 바뀌었다고. 3억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아파트 복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쪽팔리는 며느리의 돈은 안 쪽팔렸던 걸까요? 서윤아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서윤아입니다. 29에 창업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랐기 때문에 결혼하면 가족이 생길 거라는 기대가 누구보다 컸습니다. 시누이 신혼집 전세금 3억을 제 이름으로 넣어줬는데 돌아온 건 쪽팔리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빼버렸습니다. 입주일에 다른 사람이 이삿짐을 넣는 걸 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성통곡했다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29에 창업한 IT 회사가 4년 만에 연매출 30억을 찍던 해에 대학 동기 소개로 한재혁을 만났습니다. 재혁은 첫 만남부터 가족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 명절마다 모이는 식구들, 거실에서 같이 TV 보며 귤 까먹던 겨울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텨온 저에게 그 이야기들은 제가 평생 갖지 못한 온기 그 자체였죠. 저는 그 온기에 빠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제 1년 만에 재혁이 무릎을 꿇었고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첫 상견례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제 명함을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글씨를 훑더니 명함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하는 여자는 집안일에 소홀하기 마련이야. 우리 재혁이가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야? 옆에 앉은 시누이 한지은이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사람을 만나도 집안을 좀 보고 만나지. 부모님도 안 계시다며? 저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숟가락만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한 달간 시어머니는 재혁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결혼을 반대했고 재혁은 밤마다 저에게 전화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바꾼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재혁의 회사 동기 박도윤이 술자리에서 한마디를 했고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형수님 회사가 그 서윤아 대표 회사 맞아? 요새 업계에서 완전 난리던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혁을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처음에 좀 심했지. 사업하는 여자가 능력 있으면 그게 어딘데. 우리 재혁이 복이야, 복. 저는 그 변화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이 경계심을 덮어버렸죠. 결혼식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200명 규모로 치렀습니다. 비용 대부분을 제가 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재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부 쪽 하객이 너무 적어. 사진 찍을 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떡해. 저는 식장 안으로 들어가며 제 쪽 하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은사 박정미 교수님, 그리고 회사 직원 몇 명.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그 자리가
처음으로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신혼 초 시어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냉장고를 채워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질문을 쏟아냈죠. 이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돼? 이 소파 가죽이야? 얼마짜리야? 제역은 어머니가 관심이 많으신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신우이 지은이 중견기업 과장 최민호와 결혼을 발표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 쪽에서 전세금을 반만 낸대. 나머지 반은 우리 쪽에서 해줘야 체면이 서지. 그 우리 쪽이 저를 가리킨다는 걸 깨닫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 전세금 3억을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하셔. 3억? 지은이 신랑 쪽에서는 왜 반만 내는 건데? 그건 그쪽 사정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건 아니잖아. 재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며칠간 혼자 고민했어요. 회사 고문 변호사 이정훈에게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하면 법적으로는 보호가 되죠. 근데 서 대표님, 가족 간 돈 문제는 돌려받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아셔야 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걸 해주면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결국 저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명의를 반드시 제 이름으로 한다는 것. 시어머니가 재역을 통해 불쾌함을 전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고 어머니가 서운해하셔. 하지만 3억이라는 금액 앞에서 결국 수락했죠.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제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유나야, 고맙다. 진짜 고마워. 우리 지은이가 내 덕에 좋은 데서 시작하게 됐어. 그 따뜻한 손길이 어찌나 반가웠던지 저는 3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에게 잘한 것 같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 감사의 유통기한은 정확히 2주였습니다. 신우이 지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올케, 인테리어 업체 견적 받았는데 벽지랑 바닥재를 좀 좋은 걸로 하고 싶거든. 이왕 해주는 거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안 될까? 그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지은이가 인테리어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 3억에 비하면 인테리어는 푼돈 아니야? 신혼집인데 좀 깔끔하게 해줘야지. 저는 재혁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안 돼. 3억이면 충분히 큰 돈이야. 선은 그어야 해.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저는 방에서 나오다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재혁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유나가 요즘 회사가 좀 빠듯한가 봐요.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여유가 좀 없나 봐요. 제가 거절한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 유리에 비친 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뚜렷한 실망을 느꼈어요. 신우이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매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예식장 팸플릿을 펼쳐놓고 한복 천 샘플을 늘어놓고 예단 목록을 적은 종이를 들고 왔죠. 시어머니와 지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신부 대기실 꽃 장식 색상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핑크는 너무 촌스러워.
아이보리의 연보라 포인트가 낫지 않아? 그래, 내 말이 맞다. 민호 쪽 어머니가 격식 있는 분이시니까 너무 화려하면 안 돼.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가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돈을 낸 사람이지 가족 구성원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또렷한 문장이 되어 박혔습니다. 어느 저녁 지은의 예비 신랑 최민호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왔어요. 민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여력이 부족해서 꼭 갚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민호의 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가족인데 무슨. 그런 말하면 올케가 부담스러워 하잖아. 민호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고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보고 있었어요. 갚겠다는 말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묻히는지를요. 결혼식 2달 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지은이 결혼식 날 넣은 말인데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면 안 돼.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수수하게 좀 맞춰서 와. 황당했지만 시어머니 세대에서는 신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겠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신우이 지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왔어요. 올케, 결혼식 날 축사 같은 건 안 해도 돼. 오빠 쪽 사람이 나서면 좀 그렇잖아. 바로 이어서 또 한 통. 아, 그리고 올케 회사 직원들은 하객으로 안 불러도 될 것 같아. 숫자만 채우는 것 같으면 민호 쪽에서 안 좋게 볼 수 있거든. 저는 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억을 낸 사람에게 존재를 지우라는 요구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게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녁에 재혁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지은이가 보낸 거야. 축사도 하지 말라. 하객도 부르지 말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재혁은 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더니 소파 팔걸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 앞두고 예민한 거야. 좀 이해해줘. 그러면 나는 누가 이해해줘? 재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중에 잘할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이 언제냐고 물을 기력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사 메일을 확인하다가 문득 파일 폴더를 열었어요. 전세 계약서 스캔 파일. 제 이름 석자, 제 도장 날인, 집주인 정보, 계약 기간. 저는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격리 담당 소진 과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대표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자마자 폰을 들어 고문 변호사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변호사님, 전에 상담드렸던 전세건 있잖아요. 혹시 그 계약을 중간에 끊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요? 명의자가 직접 집주인이랑 합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입주 전이면 좀 더 수월하고요.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까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진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보험을 확인하는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결혼식 한 달 전 시어머니가 우리 집 식탁 위에 큰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좌석 배치도였어요. 신랑 측, 신부 측 하객 자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신랑 측 주요 하객 자리를 훑어봤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디 앉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배치도 구석을 손가락으로 톡톡 짚었습니다. 출입구 바로 옆 일반 하객 테이블이었어요. 재혁은 옆에 서서 그 배치도를 같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시누이 지은이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들렀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옳게, 나 솔직하게 말할게. 지은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민호네 쪽 하객들이 다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올케가 오빠 옆에 서 있으면 솔직히 좀 안 맞아 보여. 집안 배경이 없잖아. 저는 커피잔을 든 채 지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올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좀 쪽팔려. 민호네 부모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소개해. 친정 부모도 없고 혼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찻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지은을 제지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올케, 그냥 결혼식에 오지 마. 올케가 안 오면 민호 쪽에서도 굳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야. 오빠한테는 내가 알아서 설명할게. 그 순간 제 귀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끝의 감각도 희미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나야, 지은이 말이 좀 거칠긴 한데 하루만 배려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어른스럽게 양보하면 다 편해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3억을 줬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요구를 버텨냈습니다. 축사도 포기했습니다. 하객 초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존재 자체를 지우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는데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혁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서 재혁의 얼굴을 마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지은이 한 말, 시어머니의 반응,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요구까지 전부요. 재혁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몇 초가 우리 결혼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좀 심하긴 했어. 근데 결혼식이 코앞인데 지금 일을 크게 만들면 다 힘들어지잖아. 식 끝나고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참으라고.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재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미안한 표정은 읽혔지만 싸울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2년간 쌓아온 것이 무너졌어요. 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전세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 오세영 씨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밤 10시 고문 변호사 이정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전에 여쭤봤던 전세중도 해지권 있잖아요. 내일 오전에 상담 가능하실까요?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 답장을 확인한 순간부터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한 가지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계약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명의가 서 대표님 본인이고 실제 거주자가 아직 입주 전이니까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해지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집주인 오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위약금이 생기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오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마침 입주 전에 그 집 문의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시긴 해요. 그쪽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오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기하시던 분이 계약 의향 확인해 주셨습니다. 해지 합의서 작성 진행할까요? 저는 회사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저는 정말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깔아준 3억이라는 바닥까지 빼버릴 겁니다. 제 존재를 지우고 싶어 했으니 저도 제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주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해지 합의가 시작된 날, 저는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집주인 오세영 씨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해지 합의서가 놓였고, 저는 한 장 한 장 내용을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어요. 오 씨는 새 세입자의 계약금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잔금 일정은 약 3주 후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은 새 세입자 잔금일에 맞춰 돌려받기로 정리됐어요. 부동산 사무소를 나서며 이정훈 변호사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 대표님, 시댁 쪽의 해지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입주일에 현장에서 부딪히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겁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가 재혁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저녁에 재혁이 퇴근해서 식탁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너 결혼식 안 온다고 삐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 저는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답했어요. 걱정하실 것 없다고 전해드려. 재혁은 제 등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안심했는지 아 그래 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재혁은 이 담담함이 체념인지 분노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해지합의 후 3주간 저는 완벽하게 평상시 모습을 유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평소대로 응대했고 시누이 지은이 가족 단톡방에 올리는 결혼준비 사진에도 축하 답글을 달았습니다. 와, 드레스 예쁘다. 지은아 잘 어울린다. 웨딩 촬영 날씨도 좋았네. 축하해. 그 모든 일상적인 답글 뒤에서 저는 매일 이정훈 변호사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반환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소진 과장에게만 이야기했어요. 소진 과장, 개인 부동산 정리하는 건이 있어서 조만간 큰 금액 입금이 들어올 거야. 참고만 해줘. 소진은 오래 함께 일한 사람답게 세금 처리 관련 사항만 짧게 확인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새 세입자의 잔금일 이틀 전 집주인 오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 대표님, 새 세입자 잔금 확정됐고요. 반환금 송금 준비 다 됐습니다. 잔금일에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 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이 제 계좌로 돌아온 날 저는 퇴근 후 제역보다 먼저 집에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이 보관해뒀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부동산 관련 계약서 사본, 보험 증서 하나씩 확인하며 별도의 가방에 넣었어요. 제역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가방을 서재 책상 아래에 밀어 넣은 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뭐 보고 있어? 뉴스. 밥 차려놓았어. 먹어. 제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고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면서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일주일 전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결혼식 당일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8시 신부 대기실 입장, 9시 양가 가족 사진 촬영, 10시 본식, 11시 30분 피로연. 그 어디에도 제 역할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폰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짜놓은 그 완벽한 시간표대로라면 제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결혼식 사흘 전 저녁을 먹고 나서 재혁이 식탁 맞은편에 앉은 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윤아야, 당일에 정말 안 가는 거야? 지은이가 오지 말라고 했고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당신도 나한테 참으라고 했잖아. 그 뜻 존중하는 거야. 재혁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단함을 감지했는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가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해지 완료 서류랑 반환금 입금 확인서 다 정리된 거 맞죠? 네, 전부 완비됐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고요. 서류 원본은 제 사무실에도 사본 보관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재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시누이 결혼식 당일 아침, 재혁은 양복을 차려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 안 가는 거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족들 잘 챙겨. 재혁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빈 거실에 혼자 앉은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전 햇살을 바라봤어요. 이 결혼이 시작된 날도 이렇게 화창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은 제 없이 치러졌습니다. 재혁은 저녁에 돌아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잘 끝났어.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가져다 주며 답했습니다. 수고했어. 식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하객이 많이 왔는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묻지 않았어요. 재혁은 그 무관심에 뭐라 하지 못한 채 물만 한 모금 마시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벗어놓은 양복 주머니에서 식장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며 속으로 세웠습니다. 입주일까지 3일. 결혼식 후 3일 뒤 시누이 부부의 신혼집 입주 예정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집에는 이미 새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해서 오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 올려놓은 폰 화면을 평소보다 자주 들여다봤어요. 오전 9시 반쯤이면 도착했을 겁니다. 시누이 지은은 남편 민호, 시어머니와 함께
이삿짐 트럭을 대동하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을 거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세입자가 바뀌었고 이미 새 입주자가 들어와 있다는 말을요. 오전 10시 12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받지 않았어요. 2분 뒤 재혁의 전화. 이어서 신우이 지은. 다시 시어머니. 다시 재혁. 30분 동안 17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폰이 진동할 때마다 화면만 확인하고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11시가 되자 제 회사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진 과장이 내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대표님, 남편분이 전화 오셨는데요. 급하다고 하세요. 지금 미팅 중이라고 전해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소진은 잠깐 제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재혁은 대기업 과장이니 본인도 근무 시간 중이었을 텐데 회사에서 이렇게 연달아 전화를 한 걸 보면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을 거예요. 낮 12시쯤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받고 나 지금 현장에 왔어. 반찬했어. 이삿짐 기사한테 일단 대기해달라고 했는데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폰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분 뒤 문자가 또 왔어요. 어머니랑 지은이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 이삿짐 기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그냥 가버렸어. 민호는 저쪽에서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고 있고 여기 완전 난리야. 전화 좀 받아. 저는 그 문자까지 읽고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전 회의 자료를 다시 펼치고 업무를 계속했어요. 오후 1시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자리에 앉아 폰을 들었습니다. 재혁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리자 재혁이 받았습니다. 유나,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재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설명해 줄게. 그 전세 계약 명의자는 나야. 내가 계약을 해지한 거고 내 돈을 돌려받은 거야. 절차는 전부 문제없이 끝났어. 뭐? 네가 전세를 뺐다고? 맞아. 지은이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쪽팔리는 며느리라고. 그 며느리 돈으로 신혼집 얻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럴 수 있어? 가족인데.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가족에서 나를 뺀 건 당신들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오후 4시쯤 재혁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랑 지은이가 택시 타고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너 집에 있어?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시댁 식구들이 법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명의자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해지한 겁니다. 다만 모든 기록은 보존해 두세요. 문자, 메일, 서류 전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 폴더를 열어 그동안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 캡처본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하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현관 불만 켜자 소파에 재혁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재혁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좀 이야기하자. 저는 신발을 벗으며 답했어요. 오늘은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재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재혁 옆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책상 아래에 넣어뒀던 가방을 꺼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가 든 그 가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재혁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도 입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벌써 현관을 나섰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식탁에 2잔을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 설명해줘. 제대로. 재혁이 커피잔을 감싸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할게.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사업하는 여자는 가정에 소홀하다고 했던 일. 3억을 내고도 2주 만에 감사가 사라진 일. 인테리어 추가 요구를 제가 거절했더니 재혁이 어머니한테 회사가 빠듯한가 보다고 거짓말한 일. 축사를 빼달라는 메시지. 하객을 부르지 말라는 메시지. 좌석 배치도에서 구석으로 밀려난 일. 그리고 쪽팔리니 오지 말라는 말. 저는 시간순으로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재혁은 고개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커피잔을 감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유나야, 어머니랑 지은이가 지금 갈 데가 없어. 민호 쪽에서도 난리가 났고 전세금 없이 새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결혼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그건 지은이랑 어머니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재혁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3억을 그냥 빼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말이라도 하고. 3억을 준 것도 나고 결혼식에서 쫓겨난 것도 나야. 너무한 게 어느 쪽인데. 재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한 발짝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은이 신혼집을 네가 빼버려.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되는 거야.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건 이 집안이에요. 쪽팔리는 며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쪽팔리는 며느리 돈은 안 쪽팔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기대선 채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뒤로 시누이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때의 화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지은이 저에게 다가오며 두 손을 모았어요. 옳게,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 말 진심 아니었어. 결혼 앞두고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진심이 아니었으면 왜 어머니도 동의하셨어? 왜 재혁이도 나한테 참으라고 했어? 지은아, 그날 그 자리에서 너를 말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재혁의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재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최민호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세금 출처가 형수님인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장모님 쪽에서 마련한 돈인 줄 아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통째로 빠졌다는 걸 아시고 나서 지금 완전히 기만당한 거 아니냐고 파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폰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파혼이라는 단어를 듣자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지은아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지은은 바닥에 앉은 채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벌써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장은 더 이상 제 안에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뒀던 서류 봉투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전세계약 해지 합의서 사본이고 이건 전세금 반환 입금 확인서예요.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고 이 돈은 원래 제 돈이었고 계약 명의도 처음부터 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지은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재혁이 식탁 앞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건데? 저는 서류 봉투 아래에 있던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숙려 기간 안내문과 협의 이혼 서류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를 못 찾겠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이라니.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바닥에 앉아있던 지은이 고개를 들며 악을 썼습니다. 나 때문에 내 결혼도 깨지고 오빠 결혼까지 깨지는 거야? 올케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결혼을 깨뜨린 건 나를 가족 취급하지 않은 이 집안이야. 미리 싸뒀던 가방을 서재에서 가져와 어깨에 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까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허무함은 있었어요. 가족이 생길 거라 믿었던 2년의 시간이 이렇게 허물어지다니.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지워온 시간이 끝났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상반된 감정을 아는 채 눈을 감았어요. 호텔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 한 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서율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다음 날 오전 한서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서율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메모하며 듣더니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서 대표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세요. 전세금은 온전히 본인 자산이고 시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은 증거도 충분해요. 메시지 캡처본이랑 통화 기록 다 있으시죠? 네,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디 있어? 한 번만 만나자. 말로 풀 수 있잖아.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야기할 내용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 한 줄을 보낸 뒤 재혁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일주일 후 소진 과장이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남편분이 아래 로비에 계세요. 꼭 뵙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니 벤치에 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볼이 꺼져 있었고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것처럼 헐렁했습니다. 재혁이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 못한 것도, 지은이 편만 든 것도, 내 마음을 한 번도 지켜주지 못한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혁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호네 가서 사과하셨어. 근데 민호 아버지가 결혼 자체가 사기 아니냐면서 파혼 통보했어. 지은이가 매일 울어. 저는 앞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안 됐지만 그건 어머니랑 지은이가 감당할 일이야. 재혁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며 말했어요.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머니한테 선 긋겠어. 지은이 이래도 더 이상 안 끌려다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당신이 어머니한테 선 긋겠다는 말,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매번 다음에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은 한 번도 안 왔어. 나는 더 이상 오지 않을 다음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안으로 돌아갔어요. 이혼 협의가 시작되고 나흘 뒤 호텔 로비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재혁에게서 제 투숙 사실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며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 편만 들었어. 제발 재혁이를 버리지 마라. 내가 이렇게 비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입힌 상처는 신경도 안 쓰시면서 아들 상처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 가족을 떠나는 이유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며칠 뒤 재혁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우이 지은과 민호의 파혼이 확정됐다고요. 예식장 위약금, 허니문 취소 수수료, 예물 반환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고 민호 쪽에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속인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갚을 것 없다며 웃어넘기던 지은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잃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혁 쪽 변호사가 전세금 3억 회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한서율 변호사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계약명에 자금 출처, 해지 절차 모두 저에게 귀속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시댁 측은 어떤 권리도 없다는 내용이었죠. 상대 쪽이 그 주장을 곧바로 철회했어요. 계약서 명의를 지켰던 그날의 판단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지은 거였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했고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됐어요. 그 한 달 동안 재산 분할이 정리됐는데 결혼 전 제 자산은 온전히 보전됐고 결혼 후 함께 만든 재산에서도 제 기여분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재혁은 분할 조건을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숙려기간이 끝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재혁은 서류 앞에서 펜을 든 채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펜촉이 종이 위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맞나?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짧게 숙이고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어요. 법원 건물을 나서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제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상처, 그리고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한 가지, 나를 지우면서까지 지킬 만한 관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이혼 후 한 달 저는 호텔을 나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노트북, 서재에서 가져온 책 한 상자가 전부였어요. 빈 방에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자 도시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공사 소리. 그 소음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보다, 시누이의 비아냥보다, 재혁의 침묵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회사로 복귀한 첫 주 점심시간에 소진 과장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좀 편해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소진은 제 눈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도 좋으니까요. 이제 좋은 일만 남으셨을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소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소박한 한마디가 2년간 시댁에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인정보다 따뜻했어요. 코끝이 찡해져서 얼른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혼 2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에 폰을 들어 오랜만에 번호를 찾았어요. 대학 시절 은사 박정미 교수님. 신호가 3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유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었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좀 전해드릴 일이 있어서요. 저는 간략하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결혼 생활이 어려웠던 것, 이혼을 한 것,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 교수님은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네가 부모 없이 혼자 커온 거 아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할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너를 소모한 사람들 곁에서 나온 거, 그건 도망이 아니야. 그게 가장 어른스러운 결단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옳았다는 그 한마디가 2년간 꽉 조여져 있던 무언가를 풀어준 거였어요. 한편 재혁의 근황은 공통 지인인 대학 동기 박도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유나야, 재혁이 요즘 어머니랑 같이 살더라. 회사에서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점심도 혼자 먹고. 그래, 안 됐네. 지은이도 파혼하고 나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고 있대. 웨딩 플래너 일도 파혼 소문 퍼지니까 의뢰가 뚝 끊겼다더라.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답했어요.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유나야, 너는 괜찮아?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 안 됐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쪽팔리니 오지 말라고 했던 그날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연민은 금세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동네에 며느리가 돈 때문에 도망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해명할 필요도 의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혼 3달 후 저는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들의 경영 관리를 도와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매일 야근했습니다. 빈 오피스텔에 돌아와 컵라면을 먹는 밤이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를 깎아내지 않아도 되는 외로움은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오피스텔 책장을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던 제 모습. 절반이 텅 비어있던 신부 측 하객석.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혼자라도 괜찮았어. 혼자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 네가 부끄러운 존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사진을 서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이혼 넉 달 후 이정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 대표님, 재혁 씨 쪽 자녀 정상금, 송금 전부 완료됐습니다. 이걸로 법적, 재무적 관계 모두 종료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신경 써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폰의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삭제했어요. 신우이 지은 번호를 삭제했어요. 마지막으로 재혁의 번호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3초.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해 가을 회사가 준비한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의 원동력이 뭔가요?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실 수 있었던 힘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마이크를 든 기자의 얼굴 너머로 텅 빈 하객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준 건 결국 제가 포기하지 않고 쌓아 올린 것들이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답변이 기사 제목으로 뽑혔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가족이 갖고 싶었고, 그래서 3억을 내밀었고, 그래서 모욕을 참았고, 그래서 무너졌고, 그래서 다시 세웠습니다. 돌아갈 가족은 끝내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텅 빈 하객석 앞에서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시당해도 참았고 돈을 내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워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떠나는 것이 무섭더라도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혼자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